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정부 모습을 한 달 만에 봤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보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 기념 첫 번째 기자들과의 소통 현장 두 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셨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혜란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우선 그래도 그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달 만에 한 거 사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일회적으로 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기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수시로 이런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 한 달 동안 뭐 크게 성과가 있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되는 모습이 약간 보였습니다.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나마나한 이야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아직 양쪽이 원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네. 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또 수요를 억제할 만한 정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또 우려가 됐습니다.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수요 억제만을 밀어붙여서 굉장히 문제가 악화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공급을 거의 폭탄 수준으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줘야 시장이 내가 손해보지 않겠구나. 기다려도 몇 년간 기다려도 내 집 마련에 이렇게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소통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심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뭐 분위기는 좋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꼽아 주셨어요. 네.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좀 미흡한 상황 아니냐, 아직 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뭐 대통령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어제 네.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네. 그 부분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기자회견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의 네. 임기 동안요. 하지만 지금 30일 만에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는 그 네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내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민에게 답을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네. 뭐 지적하신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명확한 정책의 방향과 답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희망을 가져주세요라는 저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흥미로웠던 점이 과거에는 기자들의 좌석을 배치할 때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배치를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분들도 추첨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앙 언론지뿐만 아니라 지방에 지역에 계신 언론분들까지 그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또 참석을 하셨어요. 네네. 특히 옥천신문의 이제 기자님도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그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소통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과거에 저희가 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광주에도 갔다 오셨죠. 오늘 같은 날은 대전에 가셔서 국민 소통 행보 2차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통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 지금 한 달 만에 너무나 빨리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풀어나가는 속도 속에서도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발을 맞춰가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풀뿌리 그 언론과의 인터뷰 장면들이 어제 이제 인상적이었다 말씀을 하셨고, 만약 현장에 계셨다면 대통령께 좀 어떤 걸 좀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과거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대전 같은 경우도 그 청소 노동자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 가족분들도 청소 노동자셨다. 그래서 네. 말씀 안 하셔도 사실 저는 되게 잘 알고 있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겪어왔던 삶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내가 이 부분은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꼭 해결하고 싶었다. 그거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곳에서 이제 취임사 하는 자리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청소 노동자 국회 네, 안에 있는 분들을 맞습니다. 접견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을 딱 하나 하셨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부동산 대책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값 때문에 막 힘들어져서 정부가 어렵고 비판 많이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전체 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부분이 네.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이 포함이 됐고 집중 투표제는 빠졌지만 민주당이 추가 입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여야가 협치한 1호 법안이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1호 협치 법안, 여기에는 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님께서 처음으로 당선이 되시고 이제 야당 대표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좀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이 모토와 굉장히 맞닿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협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협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법안이었고요. 네. 이 법안 자체도 또 야당과 함께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6천억 원여의 그 순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물론 경제단체들이나 기업에서는 조금 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자체가 기업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표 후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쓴 법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좀 잘 나가다가 오늘 이제 관세 협상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덜컥거리긴 했는데, 향후에도 이제 주식시장 그 증시 부분에 관세 협상이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할지가 좀 하나의 커다란 좀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 관련해서 지금 각국에게 그런 또 서한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게 경제라는 것이 모두 다 알겠지만 내수와 또 이제 외부의 영향들도 또 우리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법 개정안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의 이사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 정말 소액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 주식회사라고 하면 법인에서 횡령이라든지 내부 비리 이런 문제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고무적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민생을 챙기면서 또 협치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상법 개정안 상황이었다. 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은 명백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이 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 하면 그 말은 참 듣기가 좋지만 주주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소액 네. 주주도 있고 정말 기관 투자자도 주주이고 외국인도 주주이고 헤지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해했을 경우에 소송에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네. 재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과된 다음에도 지금 즉각 우려를 표시했죠. 재계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은 네. 아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가 3,000 넘는 이 분위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당이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또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네. 크게 양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협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거기에 주주가 주주의 이익을 해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막 남발했을 경우 그런 경영진들이 배임죄 그런 형사처벌의 위험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또 예를 들어 경영상 판단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외국의 많은 입법 내에서 배임죄의 경우에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해서 보완하는 입법이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재계 이런 지금 우려도 좀 이렇게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세금을 좀 감면하는 그런 안에 등을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좀 네. 안을 대안으로 좀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법 세금보다는 개정안 세금보다는 네.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경영진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어떤 보완 장치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소액 주주들이 알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될 경우를 네.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법안은 좀 시행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또 보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에 대한 또 여야 협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이제 이 시간까지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의 증액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경 처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 국가 지원금 언제 나와요? 이번 달에 나와요? 이번 주에 나와요?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임시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이번 달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라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네. 정말 지금은 너무나 저는 응급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응급 상황을 할 때 물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장보기가 무섭다는 어머니들 많으시고요.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진료비나 이런 것들도 걱정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 추경이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통과가 되어서 네. 이분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말 마중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돈으로, 이 금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돌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수록 더욱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많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폐업하는 분야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뭐 빚을 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부 지금 하는 추경에서 그 빚 같은 경우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차후에 또 다시 어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방안들을 저는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지금 김민석 그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막 인준 거부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민생의 발목 잡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오직 민생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결위에서 또 이제 본회의도 국민의힘은 이제 불참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그 국정의 그 민생에 또 이제 발목 잡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예, 그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불과 반년 전입니다. 그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했었죠. 그때 특활비를 영원으로 정말 국정이 마비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또 다른 사정기관들 감사원이라든지 검찰, 경찰의 특활비 모조리 다 깎아버리고 네. 네, 그 감액 예산안을 증액의 필요성이 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뭐 그거 포기하고라도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네, 그때 다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감사원은 그러면 수사기관은 대통령실은 어떻게 일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당,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였었죠. 민주당의 대표였는데 특활비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는 건 황당한 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 깎는다고 국정 마비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특활비 그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네, 돼서 지금은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하면서 지금 특활비를 105억을 예, 일방적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결국에 증액이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반년 전에 했었던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 앞에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증액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과감하게 포기했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40조 가까이 추경을 통해서 반년도 안 됐는데 추경할 것을 그때 네. 왜 그럼 증액하지 않고 단독으로 예산안 통과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나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처럼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은 국채로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환산하면 1인당 45만 원 정도를 빚으로 부담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네. 15만 원 돈으로 받고 45만 원 더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조삼모사도 이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45만 원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 거 뺏어서 우리가 먼저 지금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서민들이 소고기 사 먹고 지금 당장 뭐 얼마 받는 거 기뻐하는 거 알지만 이 단기적인 효과 때문에 미래 세대로부터 그런 뭔가 그 막중한 책임과 족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견제 장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좀 호응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활비와 소비 쿠폰 부분에서 이제 여야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본 회의에서 추경이 좀 어떤 식으로 또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인준 표결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일성으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인준 과정과 김 총리 첫 번째 메시지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예, 김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인준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한 거 가지고도 사실 많이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증인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고 네.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많은 점들, 특히나 그 재산상의 의혹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해명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로 인준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높은 지지율 덕을 봤다고 보입니다. 지금 오늘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65%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에 맞춰서 사실 총리가 지금 한 달쯤 됐으니까 시작해야 되겠죠, 업무를.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리고 제대로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우려할 만한 점은 첫 번째 과제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 폭정 세력이라는 것이 아마도 야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네. 협치의 대상이어야 될 텐데요. 이 인준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잘 알고 있는 총리로서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야당을 폭정 세력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 그렇게 해야 되는 협치의 자세가 더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협치가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그 김민석 총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그 야당을 국정 운영의 이제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민석 지금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15대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첫 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7월 4일에 임명장을 받은 직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네. 대통령실 앞에 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야당 대표들을 처음 만난 것처럼요. 네. 첫 행보도 지금 농민분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5일에 첫 출근을 하실 때요.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네. 그 말은 뭐였냐? 바로 통합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총리로 바로 처음에, 그때는 인준 전이었지만 그 전에도 출근할 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준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실 때도 첫 번째,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부터 풀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짧은 글을 쓰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 여야라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열려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또 시위를 하고 계시는 나경원 그 의원도 직접 만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네.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냐 뭐 이런 것들도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의 그런 인품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맸던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 이제 협치의 과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심저격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